30 중반을 훌쩍 넘긴 김수진은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녀는 부산에서 멀리 떨어진 경상남도 남해군의 조용한 어촌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남해는 바다 내음과 고요한 풍경으로 유명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진이 혼자라는 사실이 늘 화제거리였다. 마치 바닷가 모래알처럼 작고 평범한 마을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소문으로만 전해졌다. 수진은 마을 중심지에 있는 작은 약국에서 일했다. 약국은 오래된 재래시장 근처에 자리 잡고 있어 장을 보는 어르신들과 동네 주민들이 자주 찾았다. 퇴근 후면 언제나 집으로 걸어가며 이어폰을 꽂았다. 음악이 집안의 쓸쓸함을 덮어주리라 믿으면서. 하지만 그 침묵은 쉽게 깨지지 않았다. 전 남편은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아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떠났다. 가끔 전화가 오거나 메시지가 왔지만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다. 수진은 자신의 외로움을 숨기려 애썼다. 언제나 단정한 원피스에 낮은 굽구두, 은은한 메이크업으로 자신을 가꿨다. 한참을 지켜본 손님들은 김수진 씨는 참 단아하고 품이 있어 혼자 있을 사람이 아니야라며 속삭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저녁이 되면 그녀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구멍이 파였는지 어느 날 약국에서 무거운 상자를 꺼내려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갑작스러운 통증이 숨을 쉴 수도 없게 만들었다. 급히 일을 마치고 집에 누웠다. 며칠간 따뜻한 크림을 바르며 나이 드는 몸을 한탄했다. 셋째 날,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50대 중반의 이웃, 박미영이 서 있었다. 미영은 활기찬 성격의 입담도 좋아 마을 소식을 누구보다 빨리 알고 있었다. 수진 씨, 안 아파. 며칠째 약국도 안 나오고 걱정했잖아. 이거 집에서 만든 된장찌개야. 그리고 우리 동네에 마사지를 잘하는 남자분이 있어. 이름은 한도현, 전직 온천 마사지사였대. 지금은 집에서 진료하는데 손님들이 다 만족한다고 하더라고. 손끝이 마법 같대. 수지는 고개를 갸웃했다. 미영아, 내가 남자한테 가서 옷 벗고 마사지 받으라고. 미영은 웃으며 말했다. 옷 벗는 게 아니고 치료받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예의 바르고 깔끔한 분이야. 그리고 과불해. 분위기도 아늑해. 허리도 2번 받고 나니까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 미영은 친절하게 전화번호를 건넸다. 수지는 한참이나 망설이며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봤다.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걸 고민하다니 자신이 참 이상하게 느껴졌다. 저녁이 되자 용기를 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따뜻하고 익숙한 느낌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영 씨가 추천해 주셨어요. 허리를 다쳐서 너무 아파서요. 내일 오후 3시에 오실래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편한 옷이나 가운을 준비하세요. 그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고 강요하거나 부담스럽게 굴지 않았다. 그 점이 수진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긴 네이비 스커트와 깔끔한 칼라 셔츠를 입었다. 머리는 낮게 묶고 바닐라 향이 은은한 향수를 살짝 뿌렸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까지 떨리는 일일 줄은 몰랐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도현의 집은 마을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였다. 문 앞에는 마사지라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다. 수진이 초인종을 누르자 곧 키가 크고 단정한 50대 중반 남성이 문을 열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군인 출신답게 고든 자세가 인상적이었다. 김수진 씨, 들어오세요. 집안은 유칼립투스와 약초 향이 섞여 은은하게 퍼졌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 해부학 포스터가 벽에 걸려 있었다. 구석에는 하얀 시트가 덮인 마사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속옷만 남기고 다 벗으세요. 가운 걸어놓으면 제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혼자 남겨진 수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두려움은 아니었다. 그냥 낯설고 가슴 한켠이 살짝 설렜다. 마치 오래된 바닷가 마을에서 처음 맛본 낯선 바람처럼 한도현이 돌아와 따뜻한 오일을 손에 묻히고 조심스럽게 허리를 문질렀다. 그의 손길은 굳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었고 통증이 서서히 사라졌다. 여기 아프세요? 그가 말했다. 네, 너무 아파서 숨도 못 쉴 뻔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제대로 된 데를 찾은 거네요. 마사지가 진행되는 동안 그의 손길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다. 가슴 부위를 살짝 스치듯 지나갈 때마다 수지는 이상한 떨림을 느꼈다. 아마도 따뜻한 오일 때문일까? 아니면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 때문일까? 오랜 시간 혼자 사셨어요. 그가 물었다. 10년 넘었죠? 그중 6년은 거의 혼자였어요. 그의 손길이 허벅지를 따라 움직였다. 사람들은 종종 마사지 받으러 왔다가 뭔가 더 큰 것을 얻고 가요. 어떤 이는 안도감을, 어떤 이는 평화를, 또 어떤 이는 자신이 다시 보였다는 느낌을 가지고 가죠. 그의 말에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근육을 풀어주는 동안 마음속 깊은 곳까지 풀리는 듯 했다. 2-3번 더 받으시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근육이 너무 굳어 있어요. 수지는 조용히 동의했다. 마치 아이처럼 그저 그의 손길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마사지가 끝날 무렵 한도현은 코트를 건네며 목도리를 감겨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목을 스치자 수지는 몸을 떨었다. 눈빛이 오래 머물렀다. 마치 오래된 소설 속 한 장면 같았다. 내일 뵙겠습니다. 유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들기 전에도 그의 손길과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그 따뜻함이 계속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김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허리 통증은 거의 사라졌지만 마음속 한 구석이 묘하게 아렸다. 어제 한도현의 손길과 그 따뜻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게 뭐지? 그냥 마사지사일 뿐인데 스스로를 다독이며 옷장을 열었다. 오늘은 조금 더 가벼운 붉은빛 롱 원피스를 골랐다. 허리선이 살짝 드러나는 랩 스타일에 얇은 벨트가 몸매를 은근히 강조했다. 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풀어내렸고 연한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으로 눈매를 살짝 강조했다. 거울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한도현의 집 앞에 섰을 때 그는 어제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그가 잠시 머뭇거리며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 달라진 기류가 느껴졌다.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집안은 여전히 유칼립투스 향과 함께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오늘은 피아노 선율이 느릿느릿 부드럽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한도현이 손짓하며 의자를 가리켰다. 어젯밤은 어땠나요? 훨씬 나았어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미소 지으며 앉았다. 오늘은 옆구리와 등 윗부분을 집중적으로 풀어드릴게요. 긴장된 부분을 다 풀어야 완전히 낫죠. 그는 짙은 회색 가운을 내밀었다. 수진은 가운을 입고 조심스레 옆으로 누웠다. 그의 손길이 목덜미에서 시작되어 어깨를 따라 내려오자 그녀는 살짝 숨을 고르며 몸을 맡겼다. 한도현의 손가락은 정확하고 세심하게 근육을 찾아내어 부드럽게 눌렀다. 때때로 팔꿈치와 팔뚝으로 근육을 풀어내는 그의 움직임에 수지는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그가 까운 옷자락 밑으로 손을 넣을 때마다 긴장이 살짝 감돌았다. 피부가 참 표현력이 좋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좋아하는 느낌을 이렇게 말해주니까 마사지하는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수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의 손길과 말이 그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다. 옆으로 돌아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이 몸을 돌리자 그의 손이 허리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여기 긴장 많이 했네요. 스트레스가 쌓인 것 같아요. 그의 손길에 마음 깊은 곳까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네, 항상 다 참으려고만 했어요. 한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은 가끔 자신을 위해 쉬어야 해요. 그는 허벅지 안쪽까지 손길을 조심스럽게 뻗었다. 그 손길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는 듯했다. 수지는 숨이 가빠졌지만 그의 눈빛에서 불편함이나 경계심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함과 신뢰만이 있었다. 괜찮으세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네, 좋아요. 수진이 숨을 고르며 답했다. 한도현이 잠시 멈추며 사과했다. 죄송해요. 조금 더 느껴서 아마 제가 선을 넘었을지도 몰라요.
수지는 머리를 돌려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저도 뭔가 느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수진의 가슴은 뭔가 묵직하고도 따뜻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우리 내일도 계속할까요? 아니면 이야기라도 나눌까요? 한도현이 조심스레 물었다.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은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그는 담요를 덮어주고 곁에 앉았다. 조용한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이 오지 않았다. 그의 손길과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 남자, 뭔가 다르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머리를 흐트러뜨린 채 부드러운 흰 블라우스와 검은 레깅스를 입었다. 회색 카디건과 스카프를 걸쳤지만 거울 속 자신은 편안하면서도 은근히 매혹적이었다. 오늘은 좀 더 솔직해져야겠어. 그가 문을 열자 수진은 그의 옅은 회색 니트와 단정한 머리 스타일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한도현이 부드럽게 맞았다. 오늘은 말수가 적었지만 침묵 속에 쌓인 긴장감은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가까이 있게 만들었다. 수진은 카디건을 벗어 단정히 접어 의자에 걸쳤다. 오늘은 목과 가슴 쪽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할 거예요. 긴장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수진은 가운을 입고 가림막 뒤로 들어갔다. 한도현은 눈길을 주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편안함과 동시에 그의 존재감을 온몸으로 느꼈다. 가운을 입은 채 그가 시키는 대로 옆으로 누웠다. 그의 손길이 목덜미를 따라 움직이며 살짝 피부에 닿는 듯한 느낌이 전해졌다. 그의 숨결이 귓가에 닿자 수진은 몸을 떨었다. 그가 그걸 알아채고 조심스레 물었다. 춥나요? 아니요. 오히려 따뜻해요. 수진이 조용히 답했다. 그는 말없이 마사지를 계속했다. 손가락이 쇄골 라인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고 가운 및 가장자리로 조심스레 들어가는 순간 수진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올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가 멈추자 그녀도 숨을 고르며 조심스레 말했다. 항상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시나요? 네. 단지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만큼만 하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깊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갑자기 그녀의 뺨을 쓸었다. 죄송해요. 아마 또 선을 넘었나 봐요. 수진은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마주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맞닿았다. 거기엔 어떤 불필요한 감정도 강요도 없었다. 오직 진심과 조심스러움만이 있었다. 무섭지 않아요. 수진이 속삭였다. 그냥 떠나지 마세요. 그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뺨을 천천히 쓸고 허리 쪽으로 손을 내렸다가 가운을 풀지는 않았다. 대신 어깨뼈 라인을 따라 조심스레 손길을 이어갔다. 수진은 다시 몸을 돌려 배를 바닥에 댔다. 허리 부위에 조금 더 집중해 볼게요. 조금 더 친밀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전문적이에요. 한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배 밑에 두툼한 롤러를 놓았다. 허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의 손길이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어루만졌다. 호흡이 가빠졌다.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다. 네, 아주 좋아요. 한도현은 천천히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마사지했다. 깊고 부드러운 손길에 수진은 숨을 죽였다. 가끔 그의 팔꿈치가 살짝 몸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몸이 말을 하게 놔두세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수진은 눈을 감고 마음을 열었다.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그의 손길에 몸과 마음을 맡겼다. 이 마사지가 끝나자 그는 담요를 덮어주고 옆에 앉았다. 말없이 손을 잡았다. 수진은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이대로 계속하면 우린 마사지 이상의 관계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날 밤 수진은 어디에 있는지 잠시 혼란스러웠다. 익숙한 유칼립투스 향도 남자의 채취도 없었다. 그리고 기억했다. 여기 그 사람 집이야의 세 번째 마사지가 끝난 후
그들은 조용히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당신과 함께라면 좀 더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다. 한도현은 차 한 잔을 들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저도 당신과 함께라면 다시 한번 리듬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요한 밤을 공유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한도현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잠시 굳은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내가 잠시 다녀올게요. 그가 말했다.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일까? 그가 떠난 뒤 집안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남긴 쪽지를 발견했다. 서류 정리하러 잠시 다녀올게요. 저녁에 돌아올게요. 걱정 마세요. 수진은 그의 흔적이 남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문고리, 소파, 찻잔, 모든 게 그를 떠올리게 했다. 불안이 마음을 짓눌렀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밤이 깊어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잠들지 못한 채 아침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마을 기차역으로 향했다. 거기엔 부산행 14시 20분이라는 전광판이 떴다. 혹시 남의 바닷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희미한 파도 소리를 실어왔다. 김수진은 한도현이 사고 후 집에 돌아온 그날부터 그의 얼굴에 감춰진 불안함을 감지했다. 평소 부드럽고 따뜻하던 그의 눈빛은 어느새 조금씩 차가워지고 대화 중에도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자주 지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다. 도현 씨, 무슨 일이 있나요? 예전과 달라 보여요. 수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의 옅은 미소는 금세 사라지고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수진 씨, 사실은 내가 남해를 떠나야 할지도 몰라요. 그의 음성은 낮고 묵직했다. 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사고도 그냥 우연이 아니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수진의 눈에 걱정이 가득 찼다. 한도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예전에 일하던 온천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목격자인데 그 일 때문에 계속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 그만두었죠. 하지만 그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일부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어요. 수지는 놀라움과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그의 고통을 느꼈다. 그럼 여기서도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난 수진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그가 말을 멈추자 수진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도현 씨, 저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함께 할 거예요. 그 순간 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한도현 씨, 나와야겠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한도현은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닫으며 수진에게 속삭였다. 조용히 있어요. 내가 해결할게요. 문 밖에서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긴장이 감돌았다. 수진은 가슴이 뛰었지만 한도현의 침착한 모습에 조금은 안도했다. 그가 문을 열자 두 명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한도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여기서 해결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남자들은 한도현을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서 있었고 곧 한도현은 그들과 함께 집을 나섰다. 수지는 혼자 집안에 남아 초조하게 기다렸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만큼 긴장 속에 있었지만 문이 열리고 한도현이 다시 들어섰다. 다 해결했어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한결 가벼웠다. 수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그의 품에 안겼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나눴다. 한도현은 자신의 과거와 두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수지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한도현이 집을 나서던 중 수진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건 필요할 때 열어보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안에 우리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는 짧게 미소 짓고는 사라졌다. 수지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낡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도현과 한 여자가 웃고 있었다. 편지에는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세요라는 짧은 문장과 함께 누군가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수진의 마음은 뒤흔들렸다. 이 사람이 숨기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게 맡긴 이 비밀은 무슨 의미일까?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처럼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남의 작은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사랑과 위험. 김수진은 결심했다. 이 모든 비밀을 밝혀내고 두 사람의 미래를 지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남해의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방 안을 부드럽게 비췄다. 김수진은 봉투 속 사진과 편지를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사진 속 젊은 한도현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한 여성이 있었다. 편지의 글씨는 흐릿했지만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세요라는 문구는 선명했다. 그 아래에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수지는 마음속 깊은 불안을 느꼈다. 이 비밀이 무엇일까? 이 여자는 누구지? 그리고 왜 도현 씨는 이걸 내게 맡긴 걸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오후, 수지는 마을 카페 바람결에 앉아 있었다. 노란색 원피스에 흰색 스니커즈를 매치한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멀리 바다를 응시하며 어딘가를 찾고 있었다. 그녀가 편지를 꺼내 조심스레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현 씨와 아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당신과 도현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네, 저도 그 편지를 받았어요. 우리 사이에는 복잡한 사연이 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남해는 작은 마을이라 소문이 빠르거든요.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르다 말했다. 그렇다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여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내일 오후 3시에 남해중앙도서관 옆 카페에서 만나요. 조심해서 오세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다음 날 수지는 진한 와인색 블라우스와 검은 슬랙스를 입고 헤어는 단정한 올림머리로 묶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실버 팔찌가 반짝였다. 긴장된 마음을 달래며 카페에 들어서자 창가 쪽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짙은 갈색 머리를 단정히 묶고 진한 청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연입니다. 여성이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수진도 손을 내밀며 답했다. 김수진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금씩 말을 꺼냈다. 이지연은 한도현과 젊은 시절 깊은 인연이 있었고 그때 겪은 사건이 지금까지도 그들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 사건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비밀을 이용해 도현 씨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남해에 숨은 거죠. 수지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지금도 위험한 거예요.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당신도 조심해야 해요. 그들은 대화를 이어가며 점점 더 깊은 비밀과 마주했다. 한도현이 왜 과거를 숨기고 왜 그토록 조심스러웠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수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람을 지켜야 해.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을 밝혀내야 해. 하지만 카페 창밖으로 지나가는 낯선 그림자가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누군가가 멀리서 두 사람을 주시하고 있는 듯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우리 둘 다 조심해야 해요. 이지연이 낮게 말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수진도 이지연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냉혹했고 두 사람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남해의 바람 속에 숨겨진 위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김수진과 한도현의 이야기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남해의 오후 햇살이 카페 바람결 유리창을 타고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김수진과 이지연은 두 손을 꼭 잡은 채 낯선 남자의 서늘한 미소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짙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차가운 눈빛은 마치 겨울 바다처럼 깊고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며 낮게 말했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 않나요? 한도현 씨, 수진과 이지연은 동시에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이지연이 속삭이듯 말했다. 그가 바로 도현 씨를 괴롭히던 그 사람입니다. 남자의 이름은 강민호. 전직 온천 경영진 출신으로 한도현이 과거 사건을 폭로하면서 권력에서 밀려난 인물이었다. 그날 이후 민호는 한도현을 끈질기게 괴롭혔고 그의 평범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당신 왜 이러는 거예요? 한도현 씨를 괴롭힘으로써 뭘 얻으려는 거죠? 민호는 냉소를 지으며 답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진실을 덮는 거야. 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파멸할 테니까. 그의 말에 수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맞섰다. 진실을 가리는 게 정의인가요? 도현 씨는 그 일로 고통받고 있어요. 이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수진 씨,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게임은 훨씬 위험해요. 우리 모두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몰라요. 카페 안은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수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눈앞의 현실을 직시했다. 이제 도망칠 수 없어. 그때 한도현이 급히 카페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결연했다. 민호 씨, 이젠 그만하세요. 우리 사이에 끝내야 할 일은 끝내야죠. 민호가 비웃으며 대답했다. 끝.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한도현은 수진과 이지연을 돌아보고 말했다. 둘 다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민호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날 이후 수진과 한도현은 남해의 평화로운 일상을 뒤로하고 함께 진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수상한 인물들과 마주하고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하나씩 파헤쳤다. 수진의 단아한 외모와 은은한 향수는 이제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닌 강인함과 결단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진실의 문턱에는 예상치 못한 배신과 음모가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들의 가까이에 있으면서 한도현과 수진의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감시하고 있었다. 남해의 바닷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그 속에서 두 사람의 불꽃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꽃이 밝혀낼 진실은 모두의 운명을 뒤흔들 것이었다. 다음 이야기는 더욱 깊고 어둡게 펼쳐질 것이다.